낡고 삐걱거리는 트럭이 거친 비포장도로를 따라 느릿하게 움직였다. 10살 심해우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황량한 들판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언덕배기에는 작고 초라한 양떼 목장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할아버지와 그녀가 함께 살게 될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도시에서의 삶이 익숙했던 혜은에게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부모님을 잃은 후 홀로 남겨진 혜은은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목장에 도착하자 혜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대한 덩치의 shepherd 한 마리였다. 털은 윤기를 잃었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위풍당당한 자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개의 이름은 에코였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에코는 이 목장의 역사 그 자체이자 최고의 양치기 개였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에코는 쇠약해져 있었다. 한쪽 눈은 흐릿했고 뒷다리는 절뚝거렸다. 에코는 혜운을 한번 스쳐보더니 축 늘어진 꼬리만 살짝 흔들고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 모습에서 혜운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낡은 트럭에서 짐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에코는 이제 얼마 못 산다. 병들어서 안락사시켜야 할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에코는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혜운은 할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안락사라니, 에코가 죽는다니. 어린 혜운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의문이 피어올랐다. 혜운은 에코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에코는 혜운의 인기척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혜운은 에코의 거친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에코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열기가 느껴졌다. 에코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혜운은 본능적으로 에코가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위대한 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혜운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시에서의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에코마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혜운을 괴롭혔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에코의 흐릿한 그림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에코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혜운은 에코의 눈빛에서 보았던 살고자 하는 의지를 떠올렸다. 어린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싹 텄다. 다음 날 아침 혜운은 할아버지에게 에코를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저었다. 혜운아, 쓸데없는 소리 마라. 에코는 너무 늙었고 병이 깊다.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혜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코의 곁에 앉아 에코의 귀에 속삭였다. 에코, 넌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살릴 거야. 에코는 혜운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혜운은 에코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목장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농가 도서관에서 오래된 수약 서적을 뒤적였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에코의 증상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그 개는 이제 살기 힘들어. 혜운은 실망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에코의 눈에서 보았던 그 의지를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운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 곳곳에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키웠던 양치기개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개가 바로 에코였다. 일기장에는 에코와 어머니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었다. 에코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충성심을 가진 개였다. 어머니는 에코가 병에 걸리거나 다칠 때마다 숲속의 신비로운 약초를 이용해 치료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달빛 풀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약초에 대한 이야기가 해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달빛 풀은 오직 달이 가장 밝게 뜨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깊은 숲속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피어난다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달빛 풀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 찢겨진 부분에는 어딘가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해운은 일기장을 읽으며 어머니가 단순한 목장 주인이 아니라 숲의 신비로운 지식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달빛 풀이 자라는 숲이 바로 목장 뒤편에 있는 금지된 숲이라는 소문을 떠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다. 숲이 저주받았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해운은 일기장을 덮고 에코를 바라보았다. 에코는 여전히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해운이 처음 보았던 그대로였다.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해운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다. 달빛 풀. 그것이 에코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지된 숲은 위험했다. 할아버지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터였다. 해운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녀는 에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에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말한 달빛 풀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해운의 작은 결심은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에 한 줄기 빛을 드리웠다.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해운은 에코의 병을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할아버지는 에코의 상태를 염려하며 안락사 날짜를 받아두기 위해 수의사에게 연락했다. 해운은 할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신은 꺼지지 않았다. 에코의 눈빛에서 읽었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달빛 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할아버지는 해운이 에코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해운아, 때로는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한단다. 그게 산다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연륜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체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해운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에코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존재였고 그녀의 외로운 세상에 나타난 따뜻한 생명이었다. 해운은 할아버지 몰래 에코에게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대로 여러 가지 약초를 다려 먹였다. 숲 가장자리에서 찾은 평범한 약초들이었지만 해운은 그것만으로도 에코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에코는 해운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느끼는 듯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의 손을 핥았다. 하지만 에코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력이 더 쇠해지는 듯 보였다. 해운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해운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달빛 풀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다시 읽었다. 달빛 풀은 오직 달이 가장 밝게 뜨는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깊은 숲속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피어난다. 이 문장이 해운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찢겨진 마지막 장.
그 찢겨진 페이지 너머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다. 해운은 찢겨진 부분에 집중했다. 혹시 이 숲에 대한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일기장 앞뒤 페이지를 자세히 살폈다. 찢겨진 페이지의 단면에는 희미하게 스친 연필 자국이 보였다. 해운은 빛을 비춰가며 그 흔적을 따라가 보았다. 흐릿한 글자들의 파편 속에서 목장 부지 아래, 고대 유적, 검은 그림자 같은 단어들이 불연속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해운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달빛 풀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마치 어머니가 어떤 위험한 비밀을 감추려 했던 듯한 흔적이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목장 주변의 밤마다 수상한 불빛이 목격된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도둑이 들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숲에 사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마을 보안을 강화하고 밤에는 양떼들을 더욱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해운은 잠결에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숲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굉음이었다. 마치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해운은 호기심과 불안감에 이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숲 가장자리.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해운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검은 그림자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불빛이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아침 해운은 숲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굉음이 들렸던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숲 가장자리에 도착하자 흙이 파헤쳐진 흔적과 함께 낯선 발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의 발자국 같았지만 너무나 크고 거칠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 옆에는 마치 거대한 도구가 땅을 파헤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해우는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누가 왜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어젯밤 들렸던 굉음은 이 때문이었을까? 해우는 이 수상한 흔적들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발자국을 살펴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이건 사냥꾼들의 짓이 아니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해운에게 절대로 숲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저 숲은 보통 숲이 아니다. 내 엄마도 그 숲 때문에.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운은 할아버지의 말 속에서 어머니의 죽음과 숲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다. 해운은 이제 에코의 치료와 함께 숲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찢겨진 마지막 장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 혹시 어머니는 숲에서 어떤 위험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차마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며칠 후 에코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에코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 신음했다. 할아버지는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락사 날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다. 해우는 에코의 흐릿한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다. 안 돼. 에코,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해우는 절규했다. 그녀는 에코의 마지막 희망인 달빛 풀을 찾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지된 숲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어둠이 내린 밤, 할아버지 몰래 집을 나섰다.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낡은 랜턴을 들었다. 숲으로 향하는 해운의 발걸음은 비장했다. 금지된 숲은 밤이 되자 더욱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었다.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바람소리는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해운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에코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숲속 깊숙이 달빛 풀이 피어난다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는 에코의 생명과 숲의 비밀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 작은 소녀의 용기가 곧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할 것이었다. 달빛마저 숨어버린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운은 낡은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금지된 숲 깊숙이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팔처럼 뻗어 해운의 길을 막는 듯했다. 숲은 소문처럼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었지만 에코를 살려야 한다는 해운의 절박함은 두려움을 삼켜버렸다. 어머니의 일기장이 그녀의 유일한 지침서이자 희망이었다. 달빛풀이 어디 있을까 해운은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숲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나무들과 덤불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고만 쓰여 있었으니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해운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에 표시를 남기며 나아갔다. 갑자기 해운의 발밑에서 무엇인가 묵직한 것이 밟혔다. 해운은 랜턴 불빛을 아래로 비췄다. 흙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철제 덫이었다. 덫 주변에는 오래된 뼈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해운은 순간 몸서리쳤다. 이 덫이 바로 10년 전 마을의 양떼들을 습격하고 어미 늑대를 죽였다던 그 사냥꾼들이 놓았던 덫일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말했던 다른 의도를 가진 자들이 놓은 것일까?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해운은 재빨리 몸을 덤불 속에 숨겼다.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2명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해운이 낮에 보았던 숲 가장자리에 파헤쳐진 흔적 근처로 향했다. 해운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땅속에서 파내려는 듯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둔탁한 굉음이 다시 숲에 울려 퍼졌다. 해운은 그들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냥꾼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터였다. 그때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최 씨, 이 작업은 언제쯤 끝날까? 김 이장님이 서두르라는데. 해운은 김 이장이라는 이름에 귀를 기울였다. 설마 마을의 김 이장 마을의 이장이 왜 밤늦게 숲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해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해운의 뒤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해운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에코였다. 에코는 언제 왔는지 모르게 해운의 뒤에 묵묵히 서 있었다. 에코의 눈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에코는 해운에게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숲속의 2 남자를 향해 경고하는 듯했다. 해운은 에코의 존재에 안도하면서도 에코가 자신을 따라온 것에 놀랐다. 에코는 그렇게 아픈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해운은 에코와 함께 몸을 더욱 깊숙이 숨겼다. 2 남자는 계속해서 땅을 파헤쳤다. 해운은 그들이 땅속에서 무엇인가 커다란 것을 꺼내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2 남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 밤새도록 작업해서라도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 해운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김 이장이었다. 김 이장은 마을에 존경받는 이장이었다. 하지만 해운은 그의 목소리에서 싸늘하고 냉혹한 기운을 느꼈다.
김 이장은 땅을 파헤치는 두 남자를 독려하며 말했다. 이곳에 숨겨진 보물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거지 같은 마을에서 살 필요가 없어. 보물 김 이장이 숲에서 찾고 있는 것이 보물이라고 해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보물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일기장에 언급된 월광석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김 이장 일당은 땅속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금속 상자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상자를 열었고 랜턴 불빛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해오는 그 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월광석의 그림과 비슷했다. 월광석은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광물이었다. 해오는 김 이장이 이 월광석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김 이장은 월광석을 꺼내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해. 이제 이 거지 같은 목장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목장 해오는 김 이장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월광석과 목장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 그때 김 이장은 최 씨에게 양치기계 에코는 어떻게 됐지?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라고 물었다. 최 씨는 오늘 중으로 안락사시킬 겁니다. 이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해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김 이장이 에코의 안락사에도 개입하고 있었다. 그때 김 이장은 낡은 오두막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녀석의 딸, 심해운 그 아이도 처리해야 할 거야. 내 엄마처럼 숲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건 위험해. 해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 이장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내 엄마처럼이라는 말에 해운의 뇌리에 충격적인 기억에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숲속에서 들려왔던 어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김 이장의 서늘한 웃음소리. 해운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김 이장이 어머니를 죽인 것이었다. 해운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에코는 해운의 떨리는 몸에 몸을 비비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에코의 눈빛은 김 이장을 향한 강렬한 증오로 이글거렸다. 에코도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해운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서려 했지만 에코가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말렸다. 에코는 해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듯 에코는 해운에게 인내심을 요구했다. 해운은 에코의 눈빛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읽었다. 기다려. 아직은 안 돼. 김 이장 일당은 월광석이 든 상자를 챙겨 숲을 떠나기 시작했다. 해운은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가족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타올랐다. 에코는 해운의 곁에 묵묵히 서서 마치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해운은 에코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결심했다. 김 이장의 죄를 반드시 밝히고 에코를 살려내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밤은 깊었지만 해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뿐 아니라 정의를 향한 숭고한 열망이었다. 해운은 금지된 숲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로 인해 밤새 잠 못 이루었다. 김 이장이 월광석이라는 귀한 광물을 노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했으며 심지어 에코의 안락사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은 해운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뒤섞였다. 에코는 해운의 곁에 묵묵히 누워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가끔씩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다음 날 아침 해우는 눈물로 밤을 지새운 흔적을 지우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할아버지는 에코의 상태를 보러 왔다가 해운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운아, 너 너무 무리하는구나. 에코는 이제 우리가 보내줘야 할 때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해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은 할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김 이장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 해운은 에코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 이장 일당이 월광석을 캐내려 했던 곳, 바로 그곳에 달빛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 몰래 다시 금지된 숲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에코도 함께였다. 에코는 놀랍게도 어젯밤보다 훨씬 기력이 좋아진 듯 보였다. 해운이 숲으로 향하자 에코는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치 해운의 결심을 아는 듯했다. 숲은 낮이 되자 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여전히 신비롭고 고요했지만 밤의 으스스함은 사라져 있었다. 해운은 어젯밤 김 이장 일당이 땅을 파헤쳤던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에코는 해운의 주변을 맴돌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때 에코가 갑자기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멈춰 섰다. 해운은 에코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쳐 보았다. 흙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함께 낡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시켰다. 찢겨진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녹음기에서는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선명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김 이장,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숲이 파괴될 겁니다. 월광석을 포기하세요.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어 김 이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겨우 광물 좀 캐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리고 내년이 뭔데. 나의 사업을 방해해 내 딸까지 위험해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입 다물어. 해우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이어진 녹음 내용은 해운의 영혼을 찢어놓는 듯했다. 김 이장이 어머니를 위협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소리.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해운은 녹음기를 놓치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제야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김 이장이 저지른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진 이유도 알게 되었다. 김 이장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랬던 것이었다. 그때 에코가 해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에코는 해운의 눈물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다. 에코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에코는 마치 나는 네 곁을 지킬 거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해운은 에코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에코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해운은 복수심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녹음기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챙겨 숨겼다. 이것이 바로 김 이장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에코의 도움으로 증거들을 숨길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 숲속 깊은 곳, 거대한 나무의 뿌리 아래였다.
해우는 에코와 함께 어머니의 일기장에 언급된 달빛 풀을 다시 찾아 나섰다. 어쩌면 이 녹음기와 서류들이 발견된 곳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에코는 해운에 앞장서서 숲속을 헤쳐나갔다. 에코의 움직임은 아픈 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해져 있었다. 마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에코의 강한 의지가 병마저 이겨내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코가 발걸음을 멈췄다. 에코는 작은 덤불 아래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해우는 에코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풀들이 눈에 들어왔다.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한 풀이었다. 달빛 풀이었다. 해우는 감격에 겨워 풀을 조심스럽게 꺾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 진실이었다. 해우는 달빛 풀을 들고 에코를 바라보았다. 에코,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해우는 달빛 풀을 지식여 에코의 입에 넣어주었다. 에코는 풀을 삼키자마자 온몸을 미세하게 떨었다. 그리고 에코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에코의 눈빛이 더욱 선명해졌고 절뚝거리던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듯했다. 에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완벽하게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에코는 해운의 손을 핥으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해운은 달빛 풀이 에코를 살려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달빛 풀이 김 이장의 탐욕으로부터 숲을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다. 해운은 에코와 함께 숲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 이장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숲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에코가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숲의 수호자로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해우는 마을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에코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에코가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에 경악했다. 이럴 수가, 기적이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우는 에코에게 달빛 풀을 먹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해운의 이야기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에코의 생생한 눈빛을 보고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해운은 김 이장의 악행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 증거들을 공개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이제 곧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에코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에코에게 달빛 풀을 먹인 후 놀랍게도 에코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흐릿했던 눈은 다시 빛을 되찾았고 절뚝거리던 다리에도 힘이 실렸다. 해우는 에코와 함께 매일 아침 숲속을 산책하며 에코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힘썼다. 에코는 단순한 양치기 개가 아니었다. 숲의 비밀을 알고 해운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는 듯했다. 에코의 눈빛에는 해운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에코의 회복은 할아버지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할아버지는 에코를 보며 기적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해운은 아직 할아버지에게 김 이장의 만행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했다. 김 이장의 죄를 명백하게 밝힐 증거들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했다. 며칠 후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이장의 측근인 박 씨와 최 씨가 이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숲 주변을 맴돌며 수상한 기계를 설치하고 숲 곳곳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곳은 김 이장의 사유지인이 출입을 금한다. 해우는 김 이장이 월광석 채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해우는 에코와 함께 김 이장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해 숲으로 향했다. 김 이장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월광석 채굴 작업을 시작했다. 숲 곳곳에는 커다란 기계들이 설치되었고 드릴 소리가 숲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해운은 그들의 만행에 분노했다. 김 이장은 숲을 파괴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숲을. 해운은 에코와 함께 채굴 현장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김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서둘러 월광석을 더 많이 캐내야 해. 곧 있으면 이 모든 숲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그때 김 이장은 자신의 발밑에 놓인 작은 흙더미를 보았다. 그것은 해운이 지난번에 숨겨둔 어머니의 녹음기와 서류들이었다. 김 이장은 그것들을 발견하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이런 젠장, 누가 감히 내 비밀을 캐내려 한 거야. 김 이장은 녹음기를 재생시켰다. 녹음기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김 이장의 악행이 낱낱이 흘러나왔다. 김 이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수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심해운 내년이 감히. 김 이장은 분노의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장 저 아이를 잡아와 내 엄마처럼 없애버릴 거야. 해우는 김 이장의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들켜버린 것이다. 해우는 에코와 함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김 이장의 수하들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다. 해우는 에코의 뒤에 숨어 김 이장과 그의 수하들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내 엄마를 죽였어. 당신의 죄를 밝힐 거야. 해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소리쳤다. 김 이장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해운에게 다가왔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네 엄마는 그냥 사고로 죽은 거야. 그리고 너도 곧 그렇게 될 거다. 그는 칼을 빼들고 해운에게 달려들었다. 해운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에코가 빛의 속도로 김 이장 앞을 가로막았다. 에코의 눈은 붉게 빛났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에코는 김 이장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김 이장은 에코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에코는 김 이장의 칼을 물어뜯어 던져버리고 그의 팔을 물었다. 김 이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에코의 이빨은 김 이장의 팔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박 씨와 최 씨가 에코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에코를 공격했다. 에코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날렵하게 움직였다. 에코의 몸놀림은 병들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에코는 두 남자를 제압하며 그들을 숲 바깥으로 내몰았다. 늑대에게 달빛 풀을 먹였을 때처럼 에코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마치 에코의 잠재된 힘이 깨어나는 순간 같았다. 김 이장은 쓰러진 채 에코를 노려보았다. 이놈의 개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에코는 김 이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듯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해운은 에코를 불렀다. 에코 멈춰. 에코는 해운의 목소리에 멈칫했지만 여전히 김 이장을 향한 증오를 거두지 않았다. 그때 숲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에코가 김 이장 일당에게 으르렁거릴 때의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을 사람 중 누군가 듣고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김 이장은 사이렌 소리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몸을 늘어뜨렸다. 경찰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한 남자가 개에게 제압당해 있고 두 남자는 숲 밖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해운은 김 이장의 옆에 놓인 녹음기와 서류들을
경찰에게 건넸다. 이것들이 증거예요. 김 이장이 저희 엄마를 죽였고 숲을 파괴하려 했어요. 혜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경찰들은 녹음기를 재생시켰다. 어머니의 목소리, 김 이장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김 이장과 그의 수하들을 체포했다. 김 이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했다. 그의 탐욕과 잔혹함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숲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긴 여정의 끝을 알리는 희미한 희망이 맴돌았다. 혜우는 에코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숲을 떠나자 숲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김 이장의 탐욕과 잔혹함, 그리고 그의 오랜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 혜우는 에코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해소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에코는 혜은의 뺨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다. 그 따뜻한 온기가 혜은의 상처받은 마음에 스며들었다. 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채굴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김 이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딸의 목소리, 그리고 김 이장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 할아버지는 그제야 10년 전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 김 이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사위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우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엄마는 편히 쉬실 거예요. 혜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감당해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혜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랜 세월 묵혀왔던 슬픔을 나누었다. 에코는 그들 곁에 묵묵히 앉아 마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이현수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게 넘긴 후 혜은과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김 이장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현수는 혜은에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목장 살인 사건 혹은 양치기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한 어린 소녀와 병든 양치기계가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다. 김 이장의 탐욕과 잔혹함은 물론 숲 아래에 숨겨져 있던 월광석의 존재까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마을은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김 이장과 그의 수하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녹음된 어머니의 유언과 혜은이 찾은 서류들, 그리고 이현수가 수집한 수많은 증거들이 김 이장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혔다. 김 이장은 살인, 사기, 불법 채굴, 그리고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수하들 또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혜은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감정적으로 지쳐갔지만 동시에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죽음과 할머니의 고통에 갇혀 사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킨 강인한 존재가 되었다. 에코는 재판 기간 내내 혜은의 곁을 지켰다. 에코의 존재는 혜은에게 큰 위안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해운과 할아버지는 목장으로 돌아왔다. 목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 이장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운과 할아버지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김 이장의 거짓말에 속아 해운의 가족을 외면했던 것을 후회했다. 해운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에코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병들었을 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에코는 다시 목장의 양들을 돌보며 뛰어난 능력을 선보였다. 에코의 눈빛은 더욱 깊고 현명해졌으며 해운과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졌다. 에코는 해운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에코는 해운에게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가족이자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할아버지는 에코의 기적적인 회복과 해운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해운에게 더 이상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해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녀의 삶을 지지했다. 할아버지와 해운은 에코와 함께 목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그들을 도왔다. 이현수는 가끔씩 목장을 찾아와 해운과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해운에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해운은 목장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숲과 에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다. 이현수는 해운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가 이곳에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해운은 이제 목장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숲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월광석의 신비로운 힘을 밝히는 일을 계속했다.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생명의 공간이 되었고 해운과 에코의 특별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해운은 숲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에코와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